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현대사 강의를 애청해 주시는 그 많은 분들, 그리고 인천 사랑교회를 격려 성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이 앞에 많은 분들이 앉아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늘은 아무도 없는 빈 강의실에 저 혼자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정상성을 되찾아서 많은 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하면서 동시에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없는 자리를 바라보면서 강의하려고 하니까 참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한국인은 왜 그렇게 선전선동에 잘 넘어가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선전선동의 원리인데요. 선전선동에 한국인들이 쉽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구한말 성각자 윤치호 선생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한국인은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까요?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불러온 촛불 시위라든지 세월호 침몰 사태라든지 이명박 정부 시절의 광우병 파동, 그리고 4대강 사업이라든지 천안함 폭침 문제, 여중생 장갑차 사망 사건 등등,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 사회 분열 세력들이 선전선동을 아주 강력하게 진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서 정권이 막 흔들리고 급기야 정권이 교체되는,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거대한 광기의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한국인들은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것일까요? 진짜 윤치호 선생의 말대로 한국인은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일까요? 자, 이러한 한국인들의 이 마음속에는 아주 원초적인 에너지가 부글부글 이렇게 끓고 있는데, 이 원초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쪽으로 쓰느냐, 아니면 좋지 않은 쪽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휙휙 바뀌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MF 외환위기 당시에 장롱 속에 들어있는 금부치를 우리가 모아가지고 외화를 갚기 위해서 줄을 선 행렬을 보고 외국인들은 정말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또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이 침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서 후유증을 치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회학자들은 왜 한국인들이 이렇게 뜨거운 에너지가 부글부글 끓고 있을까? 그 원인을 탐색을 해본 결과, 우리는 현재 근대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이성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조선시대의 문화적 양태가 아직도 강하게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업공상의 신분구조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다른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고시 준비를 하고 청춘을 낭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직도 우리는 산업공상의 신분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철저한 계급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조선이라는 것, 그러니까 주자성리학이 아주 대세를 이루고 있는 조선에서 이 유교란 무엇이냐? 유교가 이제 주자성리학이라고 하는데, 이건 차별을 당연시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예를 들면 양반과 상놈, 군주와 신하,
남과 여, 뭐 이런 식으로 뭐 엄청난 차별을 하는 데다가 또 같은 동족을 노예로 부려먹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지 못한 악랄한 노예 제도를 운영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이러한 계급 구조에서 아주 고위 관료를 지배하고 있는 약 3% 정도의 이 양반 지배층, 이 사람들이 거의 모든 국가의 부를 지배하고 있고 97%에 달하는 이 상민 계층은 전부 양반들의 땅에서 소작이나 부쳐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 계급 구조화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한 번 지주는 영원한 지주, 한 번 양반은 영원한 양반, 한 번 소작인은 영원한 소작인. 이러한 어떤 인구의 절대 다수가 신분 상승의 기회를 상실한 이런 계층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계층에 공산주의 사상이 쉽게 침투하고 그리고 그런 선전선동의 논리들이 쉽게 먹혀 들어가는 이런 신분구조 체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유토피아적인 평등 사상을 굉장히 갈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 중에 3번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문재인 정부 국정지표의 3번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인데, 아니 여러분,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지 왜 국가가 책임을 져줍니까?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주면 그건 공짜가 아니죠.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주는 대가로 하늘이 나에게 준 개인의 어떤 천부적인 권리를 하나씩 둘씩 빼앗아갑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좀 심화된다고 해서 가장 먼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종교의 자유와 아주 정면으로 부딪히는 문제를 이 정부가 어떤 편의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데, 그 억압하고 있는 것을 다른 종교에다가는 왜 적용을 안 하는 걸까요? 이러한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을 정당하기 위해서 많은 이 이미지 조작, 선전선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를 휘어잡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언어 프레임, 예를 들면 금수저, 흙수저 이런 프레임들, 이런 걸 통해서 가진 자들에 대한 어떤 부도덕성, 범죄성은 계속 증폭을 시키고, 그리고 못 가진 자들은 절대선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이런 사회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자, 한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선진국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에서 강의를 했던 하버드대 출신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는 분이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내용은 뭐냐? 한국은 이미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 내가 하버드대 출신 외국인인데 다른 나라 어디하고 비교해도 한국은 지금 선진국인데 당신들 왜 맨날 같이 지금도 우리는 후진국, 우리는 핍박받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바꿔라 라고 책을 통해서까지 한국인들에게 준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서 우리는 헬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헬조선이라는 이 용어 논리 구조 속에 이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말로 이 불공정한 사회고 불평등한 사회다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계급투쟁 논리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헬조선 같은 용어를 등장시켜서 한국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옥이다, 헬이다, 이런 나라라고 계속 각인을 시키는 작업이 바로 이 의식화의 제 1단계라는 사실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어떤 반국가 세력들의 고도화된 그 언어 조작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이 사회가 통합이 아니라 분열로 가고 있고 가치관을 혼란시키고 계속 지금 그 갈등 구조를 확산시켜가지고 옛날에는 뭐 영혼함 갈등만 뭐 존재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는 뭐 수도권과 뭐 비수도권, 서울대와 비서울대, 강남과 강북, 서울대와 비서울대 이런 식으로 끝없는 혼란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이 선전선동이 바로 이 악마의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로 악마의 기술이 이 좌익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정치사와 계급투쟁에 있어서 선전선동은 하여간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그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배계급과 지배자는 자기의 지배를 합리화하게 하고 저항수단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선전선동을 해댑니다.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선전선동을 통해서 그 논리, 지배계급의 논리를 부수기 위해서 또 선전선동의 논리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계급투쟁의 주요 도구는 선전선동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 선전선동이 어떠한 원리로 구성돼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런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좌익 세력들은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그리고 전체주의 신봉자들은 선전선동을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레닌이라든지 스탈린 그리고 히틀러, 괴베스 같은 그리고 모택동 같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선전선동에 아주 천재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은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의 예술의 경지까지 올려놓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공산주의의 본질이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임수라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선전선동이 필요한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들이 정권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권을 빼앗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한 속임수를 전략전술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중을 공산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이중 구조 속으로 숨겨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산주의의 본질은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속임수 체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궁극적인 목표인 정권 장악을 하기 위해서 폭력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라든지 이 선전선동에 능한 사람들은 잉크는 독가스고 펜은 기관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닌이라는 사람이 선동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선동이란 대중을 흥분시키는 특정한 문제의 설명과 이용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산국가에서는 선전선동부라는 것을 둬가지고 그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엘리트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그래서 여기서 끝없는 선전선동을 연구를 하고 대중들을 어떻게 하면 현혹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계획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해내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공산 전체주의자들은 중우 정치, 포퓰리즘의 본성을 아주 오래전부터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대중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생각과 주장이 이게 거짓말이고 선전선동이라는 사실에 깜빡 속아 넘어가가지고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맞아,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진리야라고 계속 속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전부 부활해동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러한 그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 중우 정치의 본질, 그리고 민중주의 포퓰리즘의 본성을 아주 꿰뚫어본 집단이 바로 공산주의자이고 전체주의자들이고 나치 히틀러 일당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그 남한 내 좌익 세력, 이런 사람들도 그들로부터 이 선전선동을 배워가지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지금 그 선전선동을 해가지고 전 국민들을 쥐었다 폈다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손오공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때만 되면은 뭐 국가에서 뭐 국민들에게 뭐 돈을 준다, 뭐를 한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전부 뭐 국가에서 해준다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인류 역사상 아주 뛰어난 선전선동가 중에 아주 그 꼽을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히틀러입니다.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지금 그 연설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히틀러가 아주 콧수염도 탁 기르고, 그리고 나치의 그 휘장 멋있게 차려입고 아주 뭐 그 격렬한 어조로 이 그 연설을 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히틀러가 써먹은 선전선동의 핵심 원리는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추상적인 관념 따위는 다 피하고 감정에 호소하라. 인간은 감정에 호소하면 아주 굉장히 약해진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끊임없이 몇 마디 정해진 문구를 반복하라. 문구는 객관적이 않아도 된다. 논의의 한 측면만을 기술해서 적을 격렬히 비난하라. 그리고 언어적이고 시각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하라. 그래서 아주 뭐 어떤 메시지를 끝없이 반복을 하는, 그래서 특정한 사람을 속죄악으로 만들어가지고 일관되게 비난하고 낙인을 찍는 이런 모습들을 히틀러의 연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전선동을 통해서 이 적들이 이 공포감이라든지 주저라든지 곤혹등을 느끼게 해서 적의 사기를 아주 찍어 누르되 단일 목표를 향해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선전선동을 실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전체 중에서 아주 사소한 일부분의 잘못이나 실수를 끄집어내서 그 사람이나 그 집단이 한 것이 마치 다 부도덕하고 죄악적이고 못된 짓만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히틀러가 선전선동을 써먹었습니다. 자, 이 히틀러 선전선동 공작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한 6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증오, 파괴, 살해 등 쉽고 거친 말을 사용하고 단순한 개념을 반복 사용해서 매몰차게 공격을 합니다. 지금 우리 좌익 세력들이 우파 애국 진영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상상을 하면서 요 히틀러 선전선동의 핵심 원리를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십시오. 두 번째, 공격은 지극히 직접적이고 간명하고 노골적으로 행합니다. 지금 현 정부의 실세들 보면 앞면에 철판 깔고 자기네들의 의도된 목표를 향해서 국민의 눈치 따위는 안 보고 다 밀어붙이죠. 셋째, 공격적이며 통렬한 방법, 그리고 도발적인 스타일로 짧고 격렬한 말을 가장 지성이 낮은 계층에게 퍼뜨려라. 넷째, 논점은 과도하게 간략화하고 현실은 무시해라. 다섯째, 모든 것은 감정적인 언어로 표현하라. 여섯째는 압도할 만한 비판으로 듣는 사람이 제풀에 꺾여가지고 반론을 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도록 만들어라. 이게 바로 히틀러 선전선동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히틀러의 옆에서 이러한 논리를 과학적이고 심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모든 학문적인 토대 위에서 만들어낸 인물이 바로 이 사진에 보는 이 괴베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괴벨스를 이제 독재의 악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언어를 잘 활용하면 어떤 관념에다가 다른 옷을 입혀서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복적인 거짓말이 요구된다. 거짓말도 계속 되풀이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거 거짓말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는 받아들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괴벨스라는 사람이 이런 그 이론을 만들어낼 때까지만 해도 이 뇌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과연 이게 그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말이냐라고 그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아주 유행을 하고 있는 그 학문이 행동경제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이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뇌를 연구를 해서 뇌 인지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 연구를 한 학문인데요. 같은 거짓말을 999번 들을 때까지만 해도 뇌의 인지 구조는 저 사람 또 거짓말을 하네, 이렇게 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거짓말을 1000번, 2000번 계속 들으면 이 뇌 인지 구조가 저 사람이 저렇게 일관되게 저 얘기를 하는 걸로 보니까 이거 혹시 사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뇌 인지 구조가 바뀌는 현상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 괴벨스가 이 얘기한 거짓말도 계속 되풀이하면 사람들은 진실로 믿는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김구 선생은 민족의 애국자요, 이걸 수도 없이 되풀이하고 이승만은 친일파 독재자, 매국노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인지하는데, 그런 어떤 뇌 인지 구조가 바뀐다는 사실을 이 선전선동의 천재들은 이미 오래전에 알았던 것이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짓말은 단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몇 트럭분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요런 그걸 자주 이용하는 게 이제 정치판이나 선거판에서 프레임 전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상대방에게 너는 도둑놈이야! 라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공격을 받은 상대는 내가 왜 도둑놈이야? 나는 도둑놈 아니야. 나는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몇 트럭분의 자료를 그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인지를 하느냐? 저 사람이 저렇게 막 정세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가지고 저 사람 혹시 저거 도둑놈 아니야? 이렇게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인간의 심리 구조를 정말 그 악마적으로 이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치나 이 전체주의자들의 선동술입니다. 자, 이 괴벨스라는 사람이 그 독일 제국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 연설을 했느냐? 우리 지금 우리 상황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잘 연구를 해보십시오. 괴벨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의회에 들어가는 것은 민주주의의 무기고에 들어가서 민주주의의 무기를 우리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의회 의원이 되는 것은 바이마르적 사물의 사고방식 그 자체의 도움으로 마비시키기 위해서다. 우리가 60에서 70명의 선동가나 조직원을 의회로 들여보내는 것에 성공하면 국가 자체가 우리 투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고 자금을 마련해 주게 될 것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좌파들은 아주 옛날 주사파 운동을 하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는 그런 활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다 온 이런 사람들 속칭 게 별을 달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비례대표라는 걸 통해서 계속 공천을 해서 국회의원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재선, 3선, 4선 해가지고 중진의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에서 세비를 받죠. 그리고 보좌관, 보좌진을 10명까지 둘 수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갖게 됩니다. 괴베스는 우리가 국회의원이 돼서 의회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양떼에게 덤벼들듯이 우리는 적으로 쳐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 되기 공작 이런 것도 괴베스가 만들어낸 이론에 의하면은 이것도 아주 어마어마한 선전선동 투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좌익들은 이 선전선동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전교조에서 만든 선동 연설 훈련이라는 자료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전과 선동은 대중의식화의 양수레바퀴다. 선동은 강력한 무기다. 선동은 가슴을 때리는 것이다. 가장 멋있는 선동은 전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청중들로부터 분노와 분개를 일으키게 하여 투쟁을 이끌어내기 위해 선전선동을 밥 먹듯이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교조들이 지금 이 교육계를 장악을 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육을 아주 180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다 뒤집어 놓은 힘이 바로 이러한 선전선동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 민족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과거를 부정하고 뭉개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좌익들이 우리 근대사, 현대사를 완전히 지금 자기네들이 원하는 식으로 다 날조를 해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들이 세운 나라라는 이런 엉터리 생각들을 국민들의 머릿속에 심는 데 성공을 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한민족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과거를 부정하고 뭉개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은 완전히 뭉개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선전선동에 속는 것은 졸음운전을 하다 죽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파시즘이 대중을 군중 심리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우민화를 시켜서 자신들의 정책과 생각과 방법과 주장을 현실화하고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 소름 끼치도록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선전선동이 무엇보다 큰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는 선전선동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괴베스라는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방식을 동원했느냐? 선전선동에다가 폭력을 결부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선전선동만으로는 대중을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선전선동에 성공하려면 프로파간다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막기 위해서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전선동에다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정부나 이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냥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몰아내는 모습들을 보면 거의 이 사람들은 이 괴베스가 이야기한 모든 선전선동 이론을 통달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괴베스라는 사람은 나치 돌격대, 친위대, 게슈타포 같은 이런 폭력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을 반대하는 세력,
자기네들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아주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고 감옥에다 가두고 적폐 세력으로 청산을 하는 이런 테러를 광범위하게 자행을 했습니다. 이 폭력과 테러가 일상화가 되다 보면 그 폭력과 테러에 겁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할 생각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전선동이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려면 무자비한 폭력, 이것이 반드시 결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그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 우파 진영을 공격하고 애국 진영을 지금 압박하는 모습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기네들을 위해서 야, 너 저기 가서 폭력을 행사해, 저 사람 테러를 해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실행자들, 행동대들, 추종자들에게는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 친구들이 알아서 실행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치 정권에서 폭력과 테러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한 이 당 무장조직 돌격대, 친위대, 나치가 권력을 장악한 후에 이 사람들은 전부 그 경찰로 임명하고 또 요직에 임명하고 또 돈과 명예, 훈장 이런 걸로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나치에 아주 개가 돼가지고 자기네들 나치가 야 이제 오늘 저 친구들 좀 손 좀 봐. 그럼 알아서 이제 그 테러를 하고 해서 이 사람들의 저항 의지를 꺾어놓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선전선동의 그 요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서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100% 거짓말 가지고는 선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의 거짓말, 99%의 사실이 섞여 있다면 그 1%의 거짓말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99%의 사실이 거짓말일 수도 있는 식으로 전부 머릿속의 인식을 바꿔치기 하는 이런 이 선동 수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게 정말로 진실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아주 그 사람들이 혹하고 속을 수 있도록 아주 쉽고 단순한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선전선동의 아주 달인들이 선전선동에 관련돼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리죠. 이 나치 선전선동 부장이었던 괴베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수십 쪽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박할 때면 민중들은 이미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선동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히틀러는 그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군중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그들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가진 자유를 한 번에 조금씩 가져오는 것이며 너무 작아서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조각낸 권리들을 침식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런 변화들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지날 때까지 군중은 그들의 권리와 자유가 박탈된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다 물에다 끓이면 미꾸라지들이 처음에는 잘 헤엄치죠. 야, 이게 따뜻하고 좋으네. 그러다가 다 이제 그 삶아 죽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를 빙자해가지고 종교 행위를 통제하고 어디를 가라 어디를 가지 마라 마스크는 약국에서 월요일은 누구 사고 화요일은 누구 사고 다 정해주고 온갖 지금 통제와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지금 그 히틀러가 얘기한 거랑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늘이 인간에게 준 개인의 자유를 하나씩 둘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져가는 겁니다. 뺏어가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것도 뺏기는지도 몰라요. 왜냐? 정부가 뭐 무슨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쓰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지금 내가 누려야 될, 내가 가져야 될 자유를 하나씩 둘씩 뺏어가고 있는 모습을 아무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괴베스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대중들이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괴베스는 어록이 참 많은데요. 인간의 본능에 대한 쾌락은 이성을 마비시킨다. 쾌락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관심을 적절히 활용하라.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황은 단지 사람이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를 보여줄 뿐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개나 앓는 질병이다. 살벌한 얘기들 많이 했죠. 공포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악인의 무관심은 선행이 되지만 선인의 무관심은 악행이 된다. 정의로운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승리한 자가 정의로운 것이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피해 굶주리고 복수에 목마른 적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한없는 증오를 활용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인간의 본능 속에 숨어있는 증오심, 이 악마성을 극대화해서 이용을 해먹는 겁니다. 대중은 여자와 같아서 자신을 정복하고 지배해줄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따라서 강력한 지도자는 국민의 눈치 볼 것 없이 지도자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가 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아마 애청자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다 이 소위 말하는 이 선전선동의 이 악마들이 만들어낸 이론에 의해서 전부 언론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떡을 주고 그리고 자리를 보장하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은 전부 파격적으로 뭐 청와대 대변인 뭐 어디 무슨 여당의 무슨 요지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으로 계속 공천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을 자기네들에게 말 잘 듣는 충견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거리를 정복하면 군중을 장악할 수 있고 군중을 장악하면 국가를 장악할 수 있다. 여러분 촛불 시위 때 어떤 모습이었죠? 거리를 정복을 했죠. 촛불 시위를 한 사람들이 거리를 정복하고 군중을 장악하고 그래서 군중을 장악한 다음에 국가를 장악한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또 이 아주 독재 악마인 괴베스는 민중은 단순하다. 빵 한 덩어리와 왜곡된 정보만 주면 국가에 충실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 행하고 있는 이 포퓰리즘과 요 괴베스의 말을 한번 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강력한 힘이다. 선전은 일종의 예술이다. 참 이런 거 보면 참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좌익 세력이나 종북 세력이나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이 자유민주 세력들을 향해서 무차별로 행하고 있는 이 선전선동의 원리가 무엇이고 방법이 무엇이고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든지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일종의 백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그 음습한 그늘에서 자라나는 곰팡이와 같은 존재인데요. 이 곰팡이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뭐 기관총을 쏜다고 이 곰팡이가 없어지겠습니까? 곰팡이를 없애는 방법은 음습한 그늘에 햇빛이 들어가도록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특정한 그 상황에 대해서 특정한 맞춤식의 논리를 우리가 잘 연구를 해서 이 소위 말하는 좌익 전체 세력들의 선전선동술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것을 깨부수고 격파하고 역으로 대받아칠 수 있는 무기를 우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산주의자와 이 전체주의자들의 선전선동 양태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되고 그래야만 저들의 저 논리를 우리가 깨부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 국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건데요. 지금 뭐 좌익들도 민주시민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민주시민교육을 미국의 교육 분야에 석학인 로버트 프리만 버츠라는 사람이 아주 이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뭐가 민주시민교육이냐? 첫째는 건국의 역사와 이념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다. 둘째는 헌법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헌법의 내용과 정신 그리고 법치주의를 가르쳐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셋째는 민주시민이 갖춰야 될 덕목으로서 국민이 국가에 대한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권한과 함께 책임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로버트 프리만 버츠가 정의해 놓은 이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 콘텐츠와 현재 지금 우리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180도 뒤집어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을 그냥 학교에다가 보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면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는 바와 정반대되는 그야말로 반국가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들이 양산되는 시스템이 지금 완성이 됐다.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우리는 정말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거대한 세력과 맞서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원론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